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1부, 오늘은 9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 자유, 평등, 여론 등은 일간신문이나 팸플릿에서 루이가 매일 발견하는 단어들이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발간된 신문이나 팸플릿 각각에서 이런 단어들을 40여 개 이상 세어볼 수 있었다. 1786년 12월 29일 귀족 소집 결정을 내린 이래 걱정과 두려움이 점점 커지며 신문과 팸플릿의 장을 넘겼다. 자신이 동조한 칼론의 제안이 분별 있는 것인지 아닌지 더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심지어 명사회 회합이 2월 22일 무니 플레지르 방에서 열리기로 결정되었을 때 여론이 이미 불붙었으며 비난이 분출하고 열정이 격화되고 있음을 느꼈다. 만약 할 수 있다면 자신의 선택을 번복했을 것이었다. 그는 이미 칼론의 해임을 생각하고 있었다. 대신에 대한 비난이 점점 증폭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왕비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는 후임자로 툴루즈 대주교 로메니 드 브리엔이라는 이름을 제안했다. 다른 이들은 칼론이 재정정책으로 왕국을 파산으로 몰아넣었다고 고발했다. 그리고 네케레를 다시 불러오자고 제안하는 이들이 많았다. 루이는 말했다. 나는 레케르 따위도 사제 따위도 원하지 않소. 그는 감정에 복받친 이 말을 후회했다. 그는 어떤 길도 닿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저 의심과 불확신이 지배하도록 그리고 최대한 오랫동안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남는 것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나았다. 그러나 명사회는 잘 구성해야 했다. 그러므로 의회를 구성한 인물들을 잘 선택해야 했다. 곧 팸플릿과 외국에서 인쇄되어 프랑스로 들어온 신문들과 풍자 만화들이 이 의회는 두 계급만의 것이라고 7명의 왕족들, 36명의 공작들과 중신들과 프랑스 군 관령들, 군사령관들, 33명의 고등법원 법정장과 검사장들, 11명의 고위성직자들, 12명의 국무참사관들, 12명의 산부의 지방대표위원들, 25명의 왕국 주요 도시들의 시장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낙인을 찍어댔다. 사람들은 절대주의를 언급했다. 심지어 전제 정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의회를 미국에서 모였던 의회와 비교했으며 스위스, 플랑드르, 네덜란드 사람들이 선출하기 원하는 의회와도 비교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은 프랑스 왕이 자기 백성에게 부여하기를 거부한 권리를 획득했다. 그것도 프랑스 왕의 도움을 받아. 라파에트나 미라보는 진정한 국민의회가 필요하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들은 산부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제3신문 대표자는 나머지 두 특권층을 합친 숫자와 같아야 하고 계급별이 아닌 머릿수로 투표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말했다. 명사회는 아직 소집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루이는 낙심했다. 그는 엄청난 물결을 맞고 있던 댐이 무너져 내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쏟아져 나오는 것들은 프랑스 왕국뿐 아니라 필라델피아에서 리에주까지, 제네바에서 암스테르담까지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수장할 것이었다. 루이는 네덜란드주 총독에 대항하여 봉기한 네덜란드 부르주아들을 돕기를 거부했다. 네덜란드의 권위 반대자들을 옹호해야 하는가? 본인은 프랑스에서 권위를 옹호하면서. 그러나 혼란과 두려움이 그를 점점 사로잡았다. 심지어 절망에 사로잡혔다. 그의 외무 대신 베르젠이 사망했다.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 나를 결코 속이지 않을 유일한 대신을 잃었소. 루이가 말했다. 왕비가 베르젠을 독살했다고 비난하는 여러 팸플릿을 보고 나자 그의 슬픔에는 쓰라림과 분노가 섞였다. 왕비는 외무 대신이 오스트리아 여자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 본인에게는 그의 계획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를 멀리했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그녀는 베르젠이 목걸이 사건 때 은밀하게 로왕 추기경을 지지했다고 비난했다. 루이는 그가 왕이 된 후 이미 여러 번 느꼈던 것을 다시 느꼈다. 마치 풀무질이나 목공일에서 그가 다루던 도구 하나가 사용하려는 바로 그 순간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권력, 여론, 측근들, 대신들 같은 업무가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몸을 웅크렸다. 마치 비난과 공격의 물결이 그를 끌어들이지 않고 그의 위로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개혁, 즉 본인이 이루고자 했던 세금에 관한 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명사회에서 왕가와 왕가의 기둥이 되는 귀족과 성직자 계급에 대해 진정한 비난을 해댄 칼론을 원망했다. 칼론은 그렇게 해야 했을까? 오늘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철폐해야 하는 불합리는 가장 큰 것들, 가장 보호받는 것들입니다. 가장 깊은 뿌리와 가장 넓은 가지를 가진 것들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생산계급과 노동계급을 짓누르는 불합리, 금전적 특권의 불합리, 공동의 법에 대한 예외, 다른 이들의 운명을 악화시켜서 납세자들 일부를 해방하는 그 많은 불의한 예외들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칼론은 이성, 정의, 국가의 이익에 대해 이야기했다. 공개적으로 귀족 특권층을 공격했다. 성직자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성직자들도 태생적으로 시민이며 백성입니다. 라고 주장했다. 그는 엄청난 숫자의 세관들을 고발했으며 이 새로운 세금, 즉 토지에 대해 설교하고 간접세를 비난하며 직접적으로 여론에 호소했다. 5월 31일 경고를 배포했으며 이번에는 매수된 신문기자들이 주석을 덧붙였다. 분명히 더 지불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가? 라고 그가 물었다. 충분히 지불하지 않았던 사람들만이 더 지불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빚진 것을 지불할 것이다. 특권은 포기될 것이며 정의가 그것을 원한다. 필요가 그것을 요구한다. 특권이 없는 이들, 백성들에게 다시 짐을 더 지우는 것이 더 좋은 일인가? 많은 요구들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은 그것을 예상했다. 몇몇 개인들의 이해를 깨뜨리지 않고 공공의 선을 이룰 수 있는가? 불평이 없는 개혁을 이룰 수 있는가? 사람들은 왕의 대신이 이렇게 말하며 동정이 아닌 평등과 정의의 이름으로 백성의 편을 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귀족들은 분노했다. 다 해놓은 일에 승인을 받기 위해 우리를 모으다니 당신은 우리를 멍청한 양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귀족들은 칼론과 그의 경고를 아무런 특징도 없는 한낱 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법으로만 말하는 왕의 권위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규탄했다. 특히 귀족들은 왕국을 착취하려는 탐욕스러운 권력으로부터 자유와 법을 수호하는 자들로 자신들을 내세웠다. 명사회 의원 하나가 말했다. 칼론 씨는 여전히 프랑스의 피를 짜내길 원합니다. 그는 귀족들에게 발, 팔, 목구멍 중 어디에서 피를 짜내야 할지 묻고 있습니다. 여론은 계몽 정신에 온통 사로잡혀 있었고 정부의 절대주의 방식에 대한 적대감이 매우 심했기에 자유를 주장하며 대표성을 요구하는 온갖 연설들이 들려왔다. 더 좋든 못하든 모든 의회, 우선은 특권층만을 모으는 고등법원 의회만이라도 행정 권력보다 나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산부의 소집과 제3신분의 숫자 배가와 결정적인 요구사항으로 계급별이 아닌 머릿수로 투표를 요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루이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지나친 연설과 특권 계급 공격에 대해 칼론을 나무랐다. 이 재무총감은 생각하고 말하고 쓰기를 마치 철학당파의 팸플릿에서처럼 했다. 그렇게 왕의 측근들이 말했다. 누구보다도 칼론을 해임하라고 루이를 부추기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러했다. 왕은 다시 한번 자기 대신과의 면담을 회피했다. 왕을 아련하게 원하던 칼론은 수석 시종에게 전하께서 그를 들이지 않도록 하셨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리고 1787년 4월 8일 왕의 이름으로 칼론에게 사임을 요구하러 왔다. 4월 30일 루이는 왕비에게 압력을 받아 재무총감으로 툴루즈 대주교 로메니 드 브리엔을 임명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튀르고와 가까웠던 사람으로 능수능란하고 지배사회의 찬동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들 하는 자였다. 그러나 루이 16세는 로메니 드 브리엔이 독실한 사람이기보다는 왕궁의 방탕한 고위 성직자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다. 루이가 양보한 것은 상황이 악화되었고 빨리 대응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명사회는 칼론의 면직으로 승리를 챙겼다. 개혁의 거부에 대해서도 더욱 용기를 얻게 되었다. 여론은 네케르의 복귀를 요구했다. 고등법원은 공격적 자세를 취했다. 여론이 가져다주는 지지에 힘입어 불의와 발톱을 세우고 왕에 대항해 자신들의 권익을 지킬 준비를 했다. 우선은 학위가 있으니 굶주림에 죽어가는 법조단 서기들 수천 명과 풍자문 작성자들과
신문 발행인들과 기자들 그리고 각 지방에서 고등법원 주변을 맴도는 모든 이들이 있었다. 이러한 집단들, 즉 변호사와 프리메이슨, 사상클럽의 집단들은 볼테르를 읽었고 보마르쉐와 아메리카 애국자들에게 네덜란드의 애국자들에게 보냈던 것 같은 환호를 보냈다. 사람들은 적자 부인인 오스트리아 여자를 증오했다. 그녀의 마음은 유럽 왕조에서도 가장 절대주의적인 합스부르크가의 수도 빈에 가 있었다. 고등법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정신의 발효는 태어난 수고밖에 하지 않고 오스트리아 여자와 축제를 벌여대는 후작들의 혜택을 위해 자신들을 쥐어짠다고 느끼는 장인들, 상점 상인들 계층에까지 옮겨갔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백성들, 너무나 선한 왕 앞에 무릎을 꿇는 이들이 있었다. 이 백성들은 빵만을 먹고 살았다. 그러나 빵은 1787년부터 1789년에 이르는 동안 점점 더 비싸졌다. 밀이 냉해를 입었으며 알곡이 귀했고 그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갔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사람들은 점점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왕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빈자 그리스도를 감히 입에 올리는 추기경 하나를 통해 수십만 리브르에 달하는 목걸이를 샀다고. 신분이 낮은 이 성직자들은 하층민들을 알았고 그들과 친하게 지냈으며 심지어 그들의 비참함을 함께했다. 그들은 로왕 추기경이나 왕의 성은이나 오스트리아 여자의 의지 덕분에 재무총감이 된 방탕한 툴루즈 대주교 로메니 드 브리엔보다 가난한 인부들에게 더 친근감을 느꼈다. 루이는 비록 상황이 어렵다고 느꼈지만 이러한 여론의 변화를 헤아리지는 못했다. 상황은 마치 큰 나무 아래 초목들이 타기 시작하는 한 줄기 바람이 불면 다 타버릴 마른 숲과 같았다. 매일매일 자신을 표적으로 삼는 비난과 모욕, 풍자 만화, 팸플릿들에도 마리 앙뚜아네트는 심각한 지탄의 넓이와 깊이를, 자신이 유발하는 증오의 넓이와 깊이를 남편보다도 몰랐다. 그런 이유로 루이와 함께 로메니 드 브리엔을 맞이했을 때 네케르의 조력을 받는 것과 산부의 소집 준비를 허락을 소원한다고 브리엔이 말하는 것을 듣고 루이보다도 그녀가 더 놀랐다. 루이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또한 공포에 휩싸였다. 무슨 말씀이요, 대주교?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오? 산부회라고? 하지만 산부회는 국가와 왕권을 뒤흔들어 놓을 거요. 그리고 네케르, 이 두 방안 외에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소. 왕비와 나 모두 개혁과 절약을 준비하고 있소. 그러니 제발 네케르 씨도 산부회도 고집하지 마시오. 그런 산부회 소집에 대한 생각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으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는 것을 왕이 두려워하며 깨닫는 데는 몇 주면 충분했다. 로메니 드 브리엔은 명사회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는 명사회에서 칼론 계획의 핵심을 반복했을 뿐이다. 그러나 귀족들은 우선 재무총감이 위원회의 감시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왕이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다는 말과 같았다. 루이 16세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1787년 5월 25일 왕은 명사회를 해산했으며 이로 인해 산부회 소집에 대한 여론의 욕구는 더욱 강화되었다. 산부회는 국가의 진정한 대표들을 모으는 것이라고 라파예트가 말했다. 사람들이 거침없이 신문에 써댔다. 왕이 감독을 받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가끔은 국가의 우두머리들을 그들의 제1기관, 백성 앞에 소환해야 하며 그들이 종종 노예처럼 다루는 백성들로부터 권력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문 발행인들은 대부분 이런저런 파벌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다. 그중 오를레안 공작의 파당이 가장 힘이 셌다. 공작은 왕의 사촌이었지만 야심찼고 루이를 질투하고 있었다. 군주들이 여러 번 그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이다. 그는 계몽 인사로 행세하고 있었다. 그의 신문 발행인들은 왕비, 왕권을 비난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고등법원을 지지했으며 귀족들은 아직도 국가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라는 글을 썼다. 루이는 필요한 경우 법률 등록 등을 강제하는 최고 통치권과 정의권을 사용하여 파리 고등법원이 개혁 칙령을 등기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론의 변화를 헤아리지 못했다. 5월과 6월 동안 고등법원은 토지 보조금이라고 이름 붙인 세금의 신설 칙령 등기를 거부했다.
고등법원은 오직 삼부회로 모인 국가만이 영구적인 세금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선언했다. 8월 6일 왕은 베르사유에서 친림 법정을 소집했다. 고등법원 의원들을 잔뜩 모인 방은 더웠다. 칙령 등기는 의무사항이었다. 그러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왕은 잠을 자거나 가끔은 코를 고는 등 긴장되고 결정적인 시기에 건방지며 동시에 무능력한 군주의 이미지를 풍겨댔다. 8월 7일 파리 고등법원은 전날 있었던 친림 법정이 무효임을 선언했다. 8월 10일 고등법원은 칼론이 저지른 횡령에 대한 범죄 주사의 개시를 결정했다. 고등법원의 결의를 표시하고 대신들과 그 뒤의 왕에게 그들이 이제는 불가침의 존재가 아님을 경고하고 그러니 왕과 대신들에게 온건히 행동할 것과 고등법원의 특권을 존중할 것을 요청하는 방법이었다. 비록 고등법원의 결정은 파기되었지만 걱정스러웠던 칼로는 영국으로 피신하기로 마음먹었다. 특권층의 의회로부터 나라를 떠나도록 강요받다니. 이것은 왕의 이름으로 왕국을 개혁하기를 원했다고 비난받는 것이었다. 짓눌린 마음으로 루이는 끈앞풀이 가져온 보고서를 읽었다. 법원 서기들은 치안 총감의 정보원들을 사냥감처럼 몰아댔고 그들을 쫓아다니며 주먹질을 잔뜩 해댔다. 법원 서기들은 고등법원 의원들이 칙령에 대해 국가의 권리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고발하거나 칠림 법정의 칙령 등기를 취소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고등법원 의원들에게 갈채를 보내려 모였던 군중들 수천 명에게 환호를 받았다. 시위자들은 백성의 아버지들 만세, 세금 철폐를 외쳐댔다. 루이 16세는 분노에 사로잡혔다. 고등법원은 굴복해야 한다고 루이는 헐떡이며 생각했다. 그는 고등법원 의원들을 트로아에 유배 보내라는 로메니 드 브리엔의 요청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왕은 의구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이 실력 대결의 결과에 대해 걱정했다. 그러나 군주 권위에 대한 루이의 개념이 그의 행동을 부추겼다. 그는 분열되었다. 마음의 안정을 위해 육체적 노력을 갖던 그는 순간적으로 피로를 느꼈다. 말을 타거나 쇠를 벼를 필요도 없었다. 그는 힘세고 무거운 자신의 육체가 자기를 짓누르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두통, 속쓰림을 쫓기 위해 잠을 청했다. 겪어보지 못했던 증세들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기 결정의 결과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도 없이 브리엔의 제안에 동의했다. 루이는 8월 14일과 15일 사이 밤에 받을 수 있도록 고등법원의 의원들에게 보내는 봉인장에 서명했다. 그는 몇몇 고등법원 의원들이 브리엔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면서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당신이 불을 붙인 것은 고등법원의 전쟁이 아니오. 내전에 불을 붙인 것이오. 그럼에도 고등법원 의원들은 파리를 떠났다. 그러나 트로아에 도착하면서 그들은 의견을 바꾸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직 삼부회만이 국가의 상처를 살피고 치료할 수 있으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파리가 불타올랐다는 것이었다. 8월 17일 아트루아 백작과 프로방스 백작이 칙령을 등기하기 위해 파리 법원에 갔던 날 군중이 건물로 쳐들어와서 왕의 형제들을 둘러싸고는 외쳤다. 비세트르로 가시오. 비세트르로 가시오. 그리고 루이 16세의 선택에 적대적이었던 프로방스 백작에게 말했다. 용기를 내세요, 왕제여. 당신은 국가 희망입니다. 근위대가 발포했고 사상자가 나왔다. 자신들이 토의하던 방을 시위자들에게 점령당한 조세재판소 사법관들도 회계청 행정관들과 마찬가지로 삼부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젊은 무리들은 길거리를 휘젓고 다녔고 상점을 침범하고 시위자 2명을 체포한 경찰관의 집을 약탈했으며 칙령문을 외쳐대는 행상들을 심하게 두들겨 패고 프랑스 근위병들을 모욕했다. 사람들은 경문을 붙여댔다. 일주일 후면 우리에게 고등법원이 아니라 총이 필요할 것이다. 왕과 왕비 그리고 아르투아 백작에 대한 모욕적 언사들이 난무했다. 사람들은 군주를 그러나 제일 먼저는 이 오스트리아 여자 적자 부인을 모독하는 팸플릿을 배포했다. 어떤 판화에는 왕 부부가 탁자에 앉아있는 그림과 함께 설명이 붙어 있었다. 왕은 마시고 백성은 먹고 백성들은 외친다. 아니지. 왕은 마시고 왕비는 먹고 백성들은 외친다. 지방에서는 고등법원 주변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행정관들은 고등법원의 복귀를 요구하는 청원을 왕에게 보냈다.
루이는 자신이 꿈꾼 적 없던 왕국을 보여주는 이 악몽을 피하고 싶었다. 우선 브리엔에게 파리의 질서를 재확립하도록 명령했고 법원을 소개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동시에 안정의 신호를 보내고 계몽된 여론을 유혹하여 고등법원으로부터 이들을 떼어놓기를 원했다. 관용의 칙령으로 개신교도들은 호적을 돌려받았다. 왕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상황을 살폈고 그들의 해방도 고려했다. 그러나 매 조치마다 여론 일각에서는 적대적인 반응이 촉발되었다. 프랑스 성직자 의회가 왕에게 질책성 건의를 보낸 것이다. 그러므로 파리 고등법원과 협상해야 했다. 그들은 귀양을 끝내고 토지 보조금을 취소하고 1792년 3부의 소집을 약속했다. 고등법원 쪽에서는 20분의 1세에 대한 칙령 등기를 약속했다. 기쁨의 시위와 프랑스 근위대와의 격렬한 충돌이 고등법원의 파리 복귀를 맞이했다. 그러나 왕과의 합의는 가장 결연한 사람들에게는 타협이며 비겁한 행동이라 판단되었다. 고등법원은 그들에게 신망을 잃었다. 우리에게 불합리한 회기에 대한 방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산부회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말했다. 어떤 이들은 국민의회를 덧붙이기도 했다. 왕비는 외쳐댔다. 나는 프랑스 왕과 결혼했다고 믿어요. 그러나 나의 실수를 알겠군요. 나는 영국 왕과 결혼했을 뿐이에요. 왕궁에서는 서로에 대한 실망을 공유했다. 왕은 어쩔 줄 몰라하며 아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았다. 소유는 멈추지 않았다. 재정 위기는 더욱 악화되었다. 토지 보조금을 포기했기에 국채를 늘려야 했다. 그중 4억 2천만 리브르의 국채가 있었다. 그리고 고등법원은 왕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그것을 등기해야 했다. 1787년 11월 19일 파리에서 국왕주재 회의가 열렸다. 왕은 단호하게 의사를 표했다. 나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고등법원에게 벗어나서는 안 될 원칙들을 상기시키기 원하오. 이 원칙들은 왕정의 본질을 고수하는 것이며 이 원칙들이 위협받거나 변질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오. 고등법원 의원들의 대답을 들은 후 루이는 국왕주재 회의의 규칙에 합치하도록 투표는 없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나의 칙령을 정하는 국제를 발행해야 하오. 1792년 3부 회의를 약속했어. 나의 말이면 그대들에게 충분할 것이오. 내 칙령이 등기가 된 것을 명하는 바이오. 그는 일어나서 수군대는 소리 한가운데로 떠나려고 채비하고 있었다. 갑자기 필리프 오를레앙 공작이 일어서서 분노에 찬 그러나 주저하는 목소리로 외쳐댔다. 불법이오. 그는 사촌인 왕의 명령으로 칙령이 등기되는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루이는 놀라움과 감정의 동요에 잔뜩 상기된 얼굴로 웅얼거리며 말했다. 상관없어. 그대가 의장이요. 그리고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합법이요. 루이는 필리프 오를레앙이 보인 배신에 분개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왕정의 적들의 대장으로 행세하고 싶어하는 듯한 그의 행동에 루이보다 더 분노했다. 그녀는 엄하게 다스리기를 고집했다. 왕은 그러기로 결심했다. 오를레앙 공작은 그의 빌레트 코르테 성에 유배될 것이며 그와 일치 협력하여 행동한 것 같은 고등법원 의원 2명은 둘랭 요새에 투옥될 것이다. 고등법원 대표단이 그 다음날 왕에게 결정을 번복시키려 해보았으나 루이 16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는 나의 결정에 대해 누구에게도 해명할 필요가 없소. 각자는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어. 공공질서는 본격적으로 나의 권위를 유지하는 일에 기인하는 것이오. 그러나 군중은 고등법원 입구에서 오를레앙 공작을 행가를 쳤다. 파리와 지방의 고등법원 의원들은 개인의 자유가 가장 성스러운 재산이라는 것을 확증했다. 렌의 고등법원 의원들이 선포했다. 용인된 악습과 규범의 망각은 법에 대한 경시를 가져오며 법에 대한 경시는 제국의 멸망을 준비하는 것이다. 프랑스 대혁명 1부 9장을 읽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유와 평등을 얘기하는데 왕은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법이다. 공공질서는 나의 권위를 유지하는 일에 기인한다. 라고 말하는 굉장히 시대적인 차이를 보이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10장에서 만나겠습니다.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였습니다. 안녕.